집안의 벽에서 막 물이 셀 때요. 당장 그 바닥에 양동이를 받치고 갈라진 틈에 실리콘을 발라서 막아버리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눈앞의 문제는 당장 해결된 것처럼 보이니까요. 네, 당장의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 벽 안쪽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메인 파이프 자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면 결국 언젠가는 집 전체가 물바다가 돼서 무너져 내릴 거거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The Learner,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한 심층 탐구의 주제가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유는 아마도 삶이나 업무에서 그저 임시방편으로 구멍을 막는 걸 넘어서 그 썩어 들어가는 파이프 자체를 찾아내고 싶어하는 분이기 때문일 텐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자료는 2026년 4월 19일 부안에서 진행된 한 강연의 발췌문입니다. 네, 자, 이 내용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 강연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고 예고하고 있거든요. 현대사회의 지식인들이 이 근본적인 파이프 수리에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표면적인 증상을 완화하는 기술, 그러니까 수리의 영역에서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최고죠. 그런데 이 강연자는 수리를 넘어선 연구, 즉 본질적인 원인을 파고드는 작업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실종되었다고 진단합니다. 강연자가 이 거대한 시스템의 실패를 설명하기 위해서 꺼내든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조현병 환자들의 현실이거든요. 그 조현병 사례 정말 뼈아픈 현실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밤새 이웃의 문을 두드리고 막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면 동네에서는 즉각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환자와 가족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다른 동네로 쫓겨나듯 이사를 가야 하잖아요. 네, 환경만 바뀌었지 병의 근본 원인이 해결된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동네에서 또다시 문을 두드리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다시 짐을 싸는 진짜 비극적인 묘비우스의 띠가 형성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거대한 약간 폭탄 돌리기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폭탄 돌리기요. 정확한 표현이네요. 누구도 이 사회적 폭탄의 뇌관을 해체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내 손에서 혹은 내 구역에서 터지지만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사람한테 휙 넘기는 데 급급한 거잖아요. 여기서 강연자가 주목하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폭탄을 떠안은 환자와 가족들이 사회의 여러 기관을 막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호소하잖아요. 가정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종교시설도 가고 그러죠. 그렇죠. 교회나 절도 찾아가고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심지어는 무속인한테까지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곳에서도 이 환자가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원인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덮어두기에 바쁜 거네요? 병원은 약물로 증상을 억눌러서 환자를 조용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종교는 그냥 일시적인 심리적 위안을 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기관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구멍난 벽에 페인트 칠만 계속 덧바르고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보고 싶은데요. 의사나 병원의 본질적인 역할은 원래 치료 아닌가요? 눈앞에서 고통받는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분명히 필수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강연자는 왜 병원조차 원인을 연구하지 않고 환자를 그저 수리만 해서 돌려보낸다고 막 강하게 비판하는 걸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흥미로운 점은 강연자가 의학적 치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치료는 하되 다른 게 빠졌다는 건가요? 네, 문제는 그 치료가 시스템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데 있는 거죠. 의학적 처치는 당연히 급한 불을 끄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왜 현대사회에서 이런 특정한 형태의 정신질환이 급증하는지, 어떤 사회적 압력이나 모순이 개인의 정신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그런 거시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그러면 병원이 그저 네, 병원은 그저 끝없이 밀려드는 환자들을 기계적으로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수리해서 내보내는 정비소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와, 정비소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본과 지적 능력을 갖춘 현대의 엘리트 집단이 정작 가장 어렵고 복잡한 원인 규명이라는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고 있다는 걸 꼬집는 겁니다. 수리가 끝난 환자를 다시 그 병을 만든 사회적 환경 속으로 무책임하게 돌려보내는 행태를 비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존의 병원이나 종교, 이런 관료 시스템이 근본적인 연구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무거운 짐을 도대체 누가 져야 한다는 걸까요? 강연자는 여기서
대한민국 사회 부모들이라는 조금 독특한 개념을 꺼내들더라고요. 네, 강연자가 정의하는 사회 부모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특정 소수의 관력자나 상위 1% 엘리트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사회로 진출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지식인, 모든 전문가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박사학위 같은 최고 등급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물론이고요. 아, 석사나 학사들도 다 포함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공식적인 학위가 없더라도 현장에서 오랜 시간 땀 흘리면서 자신만의 재주와 노하우를 갖춘 현장 전문가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회의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모든 계층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조각을 맞춰서 거대한 팀워크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청취자님도 아마 이쯤에서 저랑 비슷한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의문이시죠. 네, 각자 자기 코가 석자고 당장 내일 실적이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타적인 마음 하나만으로 모여서 거대한 사회 문제를 연구한다는 거죠? 누가 강제로 지시하는 것도 아닐 텐데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의문입니다. 단순한 선이나 이타심만으로는 절대 그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강연자는 사회부모 재단이라는 일종의 플랫폼 개념을 제안합니다. 아, 재단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기업 형태가 아닙니다. 강연자는 이를 가리켜 조직이 아닌 조직이라고 명명하거든요. 조직이 아닌 조직이라. 저는 이 개념을 들으면서 바로 IT 업계의 오픈소스 생태계가 떠올랐어요. 오, 오픈소스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 리눅스 같은 운영 체제를 보면요.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어떤 중앙 통제나 강압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모여서 코드를 짜고 버그를 수정하잖아요. 거기엔 돈이나 권력보다도 내가 가진 지식으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전문가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지적인 성취감이 있거든요. 아하, 존중의 문화가 바탕에 깔려 있죠. 네, 강연자가 말하는 지식인들의 연대도 이런 자발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랑 비슷한 원리 아닐까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실제로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작동 방식이 강연자가 말하는 지식 생태계와 매우 흡사하거든요. 강연자는 이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바로 상호 존중을 꼽습니다. 상호 존중이요? 네, 박사들은 최상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철학적 기준과 큰 틀을 세워주고요. 석사와 학사, 그리고 현장의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실무적인 데이터와 생생한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계급적인 지시가 아니라 박사가 현장 노동자의 살아있는 경험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길 때 발생하는 일종의 화학적 결합인 거죠. 천재적인 아키텍터와 말단 테스터가 서로의 코드를 존중하면서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듯이요.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도 서로의 지식을 존중하고 딱 결합해야만 그 꼬일대로 꼬인 사회 모순의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네요. 지식과 경험이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돕기 위한 퍼즐 조각으로 쓰이는 생태계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식인들이 연대해서 원인을 연구해야 한다는 논리 구조는 명확해졌네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날카롭고 좀 서늘한 논의로 넘어가 보죠. 네, 벌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저 방관하면서 증상만 수리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연자는 우리가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임무를 방기할 경우 어려움을 넘어서는 끔찍한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경고죠. 이 강연에서 가장 철학적으로 깊고 도발적인 부분입니다. 벌이라니? 단어가 되게 무겁잖아요. 네, 강연자는 이 벌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식인의 성장 과정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해체합니다. 한 명의 유능한 전문가가 탄생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 개인의 노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을 딱 짚어내거든요. 아,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보통 엘리트들은 자기가 막 똑똑하고 밤잠 줄여가면서 코피 터지게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 이렇게요. 그런데 강연자는 한 사람의 지식인을 키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백, 수천만 백성들의 희생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말합니다. 농부가 땀 흘려서 식량을 생산하고 노동자가 먼지 마시면서 도로를 깔고 그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물리적 에너지가 뭉쳐진 덕분에 지식인은 생존의 위협 없이 책상에 앉아서 지식을 흡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지식이란 결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사회적 에너지의 총체적인 결정체라는 관점인 겁니다. 와,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에게는
거대한 사회적 부채, 즉 빚이 존재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자연과 우주의 섭리 안에서 모든 에너지는 순환해야 하거든요. 에너지가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대중의 희생이라는 에너지가 지식인 한 사람에게 고도로 응축되었다면 지식인은 연구를 통한 해답이라는 형태로 그 에너지를 다시 사회로 환원해서 순환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하면요? 지식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부와 명예, 안위만 챙기면서 이 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면 거대한 시스템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강제적인 정화작용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강연자가 말하는 벌의 정체인 거죠. 아, 강연자가 그 벌을 설명하려고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하나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벌을 피하려고 엄청나게 튼튼한 방탄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닌다면 대자연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 방탄차를 완전히 찌그러뜨릴 만큼 거대한 트럭을 보내서 때려버린다고 하죠. 와, 끔찍하네요. 내가 쌓아 올린 사회적 지위나 부, 그런 철옹성 같은 방어막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논리를 극대화하는 예시로 암 전문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강연자가 드는 암 전문의의 사례는 단순한 예시를 넘어서 이 시스템적인 인과관계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막 물밀듯이 찾아오는 상황을 두고 강연자는 우주가 의사한테 이 사람들이 왜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삶과 환경의 모순을 연구하라고 엄청난 데이터를 보내준 거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렇죠. 데이터가 밀려오는 거죠. 근데 의사가 그 원인 규명이라는 과제는 외면하고 그저 매뉴얼대로 수술하고 약만 처방하는 수리만 반복하면서 돈을 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주는 그렇다면 네가 직접 그 병에 걸려서 그 환경을 한번 체험해봐라 하면서 의사 본인에게 암을 내린다는 겁니다. 자신이 암에 걸려서 동료 의사를 찾아갔더니 자기가 평생 환자들한테 기계적으로 했던 똑같은 식단 조절 지시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진짜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우주적 청구서라는 개념이요. 이건 단순히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어떤 주술적인 인과응보인가요? 아니면 구조적인 필연성을 설명하기 위한 강력한 은유일까요? 강연자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요. 이것은 마법적인 형벌이라기보다는 고도로 연결된 현대사회의 구조적 필연성에 가깝습니다. 구조적 필연성이요? 네, 지식인이 사회의 썩은 파이프를 고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 그 물은 지식인의 안방까지 덮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병들게 하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환경 독성을 연구하지 않으면 의사 자신도 동일한 사회적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독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 피할 수 없는 거네요. 즉, 벌이라는 것은 대자연이 내리는 어떤 신비로운 저주가 아니라 지식인 본인이 방치한 사회적 모순이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시스템의 피드백 루프를 의미하는 겁니다. 수리만 하고 근본 문제를 방치하는 건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자해 행위라는 매서운 경고인 거죠. 썩은 파이프를 방치한 결과가 결국 내 집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아주 명확한 논리네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자신이 방치한 문제를 뼛속 깊이 체험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점에서 정말 지독하고 확실한 학습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무거운 책임감을 받아들이고 반대의 길을 걷는 경우를 상상해볼 차례네요. 사회부모들이 각성하고 연대해서 본연의 임무인 연구를 제대로 수행해낸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강연자는 여기서 논의의 스케일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 끌어올리더라고요. 한국 지식인들의 역할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안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든요. 심지어 현재의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죠. 노벨상에 대해서요? 어떻게 비판하나요? 지금까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표면적인 구호 활동이나 단편적인 업적의 평화상이 주어졌다면 앞으로의 진짜 노벨상은 사회적 모순의 본질적인 답을 정리해서 꺼내는 바로 대한민국에서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아, 강연자는 한국에 그토록 똑똑한 지식인들이 넘쳐나는데 왜 아직도 세계적인 굵직한 해답이나 노벨상을 내놓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에너지를 흡수하며 크는 중이었을 뿐이라고 답하더라고요. 네, 압축 성장을 통해서 엄청난 지식과 데이터를 스폰지처럼 막 빨아들이는 시기였다는 거죠. 이제 그 성장의 임계점을 넘었고 내부의 모순을 치열하게 연구해서 세계가 가져다 쓸 수 있는 컨텐츠, 즉 해답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강연자는 이것을 안으로 자주 독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안으로 자주 독립이요.
네. 과거 우리가 겪었던 독립이 외부의 물리적 억압으로부터 영토를 되찾는 것이었다면 지금 필요한 자주 독립은 사상적이고 지적인 독립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서구의 이론이나 외부의 사상에 의존하고 베끼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하, 우리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군요. 우리 안에 축적된 엄청난 지식과 소질을 결합해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극한의 갈등과 모순들을 스스로 풀어낼 독자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검증되었을 때 전 세계에 인류 보편의 지식으로 수출하는 것. 이것이 강연자가 그리는 진정한 독립이자 인류 공영의 길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따라다가 한 대목에서 완전히 시선을 빼앗겼어요. 강연자가 이 거대한 비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주 대담하고 독특한 선언을 딱 던지거든요. 우리가 즐겁지 않으면 인류의 죄를 짓는 것이다.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죠. 네, 보통 자기계발서 같은 데 보면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긍정적으로 바뀐다 뭐 이런 식의 개인적인 감정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의 맥락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식인이 괴로운 것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엄청난 범죄라고 표현하거든요. 범죄라고까지 하죠. 반대로 한국의 지식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즐거워지는 것이 인류 전체의 즐거움과 직결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지식인의 즐거움이랑 인류의 평화가 어떤 논리적 연결고리를 가지는 걸까요? 이 논리를 이해하려면요. 강연자가 사용하는 천선, 즉 하늘의 자손이라는 독특한 개념과 정법이라는 사상적 틀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강연자는 한국의 지식인들을 인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보편적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는 특수한 역사적 사명을 띤 존재, 즉 천손이라는 상징적인 틀로 규정하거든요. 천손이요? 네,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 개념을 어떤 종교적인 절대 진리라기보다는 지식인의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철학적 메타포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철학적 틀 안에서 지식인의 괴로움이라는 감정은 그들이 사회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이자 시스템의 고장 여부를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등 역할을 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전 세계 인류가 피땀 흘려서 밀어준 엄청난 에너지의 혜택을 받고 자라난 최상위 지식인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괴로워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들이 연구를 게을리해서 사회의 톱니바퀴가 완전히 망가졌고 그 결과로 사회 전체가 고통의 늪에 빠져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지식인의 괴로움은 그 자체로 임무방기이자 인류를 향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지식인들이 막 팀워크를 활용해서 사회의 불편함을 연구하고 모순을 해결하는 바른 길을 찾아낼 때는요? 그때는 비로소 지적 성취감과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진정으로 즐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해답의 코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다른 국가들의 비슷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테니까 결국 지식인 한 사람의 즐거운 연구가 인류 전체의 평화로 확장된다는 거시적인 논리가 완성되네요. 네, 완벽한 연결입니다. 그래서 강연자는 3월 삼진날 이후 새로운 사상적 틀, 즉 정법을 바탕으로 한 특수교육을 통해서 이 거대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자고 독려하는 것이죠. 와, 정말이지 한치 앞에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대사회의 모든 엘리트와 전문가들의 뼈를 때리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탐구의 핵심을 갈무리해 볼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자료는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전문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재능은 절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먹고 자란 공공의 자산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의 증상만을 임시방편으로 수리하는 기계적인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장난 곳에 양동이를 받치고 돌아서는 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 파이프가 터질 수밖에 없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연구를 시작해야만 하거든요. 네, 필수적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서로의 지식을 존중하고 연대하지 않은 채 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시스템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형태의 거대한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점, 바로 그 중대한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 오늘 자료의 아주 묵직한 경고였습니다. 이 철학은 특정 국가를 넘어서 고도로 복잡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가 당신의 생각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나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전문 분야에서 혹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터져나오는 문제들을 대할 때 그저 틈을 메우고 페인트 칠을 덧바르는 수리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단한 벽을 허물고 들어가서 썩은 파이프의 진원지를 찾아내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스스로 질문해 볼 때군요. 마지막으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며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전문 지식과 지적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 당신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에너지가 그 밑바탕에 걸음처럼 깔려 있었다면 오늘 당신은 그 지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내게 다가오고 있는 어떤 우주적 청구서를 막아내실 건가요? 그리고 당신의 그 치열하고 즐거운 연구를 통해 내일은 도대체 이 세상에 누구를 즐겁게 만들어주실 건가요? 언젠가 무너져 내릴 벽장 속 파이프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